사람들은 묻습니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정말 공정했냐고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시험은 정말 인재를 뽑기 위한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인재를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 조선시대 선비가 된다는 건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아들이 서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가족은 모든 희망을 그 아이에게 걸었습니다. 벼슬을 얻고 조정에 나아가고 사서 삼경을 줄줄 외며 춘과 혀, 위와 예를 배우며 그 아이는 언젠가 국가의 중심에서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리라 믿어 유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합격률 3% 10명 중 9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명 중 하나가 붙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그 자체가 희망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15세 책을 들고 20살의 향시를 보고 30이 넘어도 아직 초시조차 통과 못한 채 40이 넘은 선비가인 두루마기를 입고 시험장 앞에서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모습은 당시 조선에서는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 국가가 심어준 상이자 속박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가문의 영광, 벼슬과 녹봉이 기다린다는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 외의 수만의 인생은 떨어지는 것이 예정된 시험 속 장기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국가는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길 바랐다는 걸. 그래야만 그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 있고 세상을 향한 분노를 붓끝으로만 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단지 성적을 매기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구실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도구였고 국가가 선비들을 길들이기 위해 걸어놓은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만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건진 실보다 때론 더 깊이 사람을 속이니까요. 조선의 과거 시험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향시 지방마다 시행되며 이 시험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초시정식 과거 시험의 시작이자 본격적인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황 앞에서 보는 시험이자 진짜 합격자를 가리는 결정적 단계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붓을 들고 한 자 한자 써내려간 글은 그들의 청춘이자 목숨이었습니다. 시험장은 전쟁터였습니다. 밤샘 공부는 기본이고 밥도 물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체혹한의 날씨 속에서 몸을 떨며 답안을 써야 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종이 위에 먹이 번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글씨가 흐트러지며 눈명도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을 넘어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답안 속에는 개성도, 질문도, 비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서삼경의 문장과왕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써야만 했습니다. 틀림은 곧 패배였고 생각은 곧 불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통과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시를 통과한 후에도 합격자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자리는 고작 몇 자리뿐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점수를 조정했고 경쟁자는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때로는 실력이 아닌 출신 가문이, 때로는 스승의 배경이, 그리고 어떤 날엔 정치적 분위기까지 가닥락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종 합격자는 왕에게 직접 불려가 이름을 들으며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 수천 명의 선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 그들이 돌아간 방은 춥고 어두웠고 책상 위에는 이미 닳아버린 필사 노트와 묵향이 바래진 경서가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해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이번엔 운이 없었다며 자신을 탓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며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가는 그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실패에도 다시 도전하는 자그들이 많을수록 체제는 안정되었고 그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하나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살에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을 외웠고 곧이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하루에 10시간씩 엎드려 글을 쓰고 줄줄이 외워내며 어릴 적 친구들은 뒤놀 때 그들은 북과 함께 자랐습니다. 10살이면 벌써 한문시를 짓고 15이면 고전을 해석하며 지식인의 품격을 익혀갔습니다. 20살이 되면 향시에 도전했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삼수, 사수는 기본이고 오수, 육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초시에조차 들지 못한 선비가 열심히 책을 읽는 이유는 이번엔 진짜 될지도 몰라라는 한 줄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망은 그들을 견디게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생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33세 처음 초시에 합격했고 그 순간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가문의 제사는 바닥났고 부모는 아들의 합격만을 기다리며 밥보다 제사를 먼저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전시에는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30이 40이 되고 신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전쟁도 지나갔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책상 앞에서 같은 글꼴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낙방생이라는 이름을 벗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에게 고개 숙이지 않기 위한 세상을 향해 나는 노력했다. 말할 수 있는 작은 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셋의 봄날 시험장에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붓을 꺾었습니다. 그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책들이 쌓인 채로 먼지만 쌓여갔고 누구도 그가 왜 그토록 붙잡고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참 성실한 선비였지 라는 말만 유일한 평판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이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만든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단 한 줄도 시험지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떨어뜨렸을까? 정말 능력 없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었다. 조선은 너무 똑똑한 백성으로 나지 않았다. 그들은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고 싶었고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운 자들을 관직에 앉히고 싶었다. 과거 시험은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충성심과 인내심 그리고 절망을 견디는 힘을 측정하는 도구였다. 오랜 시간 실패를 반복하면 서도 체제를 의심하지 않고 다시 붓을 드는 사람 그들이 바로 왕조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후보자였다. 말 잘하곡을 잘 쓰고 지식 많은 자는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가 자신을 지우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은 묻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 절대 공정하지 않았다. 그 해왔던 가문을 띄우고 어떤 지역을 누르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정치의 연장선이었다. 시험장 안에 서백 명이 글을 써도 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서도 겉으로는 공정을 말했고 기회의 균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이 있어야 떨어진 자들이 국가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했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책망은 체제를 더욱 단단히 만들었다. 국가는 실패한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들었다. 아들이 떨어지면 동생이 도전하고 조카가 이어받았다. 한 가문이 세대를 걸쳐 과거 시험에 매달리며 그 누구도 체제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 희망은 그들을 순종하게 만들었고 시험은 그 희망을 이용했다. 이처럼 조선의 과거 제도는 국가가 백성을 길들이는 가장 정교한 장치였다. 실패는 계획된 것이었고 낙방은 그 자체로 체제를 지지하는 행위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도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그 계임의 규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수험생 하나가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시험장에서 겨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37이었고 향시만 15번 떨어졌으며 초시는 아직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엔 아버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젠 그만 돌아오거란 없이는 살림이 버겁구나. 그는 그 편지를 접고 강가로 갔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바람은 쓸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 한 선비가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도 이름은 남지 않았고 성문 아래 사람들 입에 잠시 오르내리다 금세 잊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서울 주변의 절에는 절망한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이도 있었고 말을 잃고는 빛이 텅 비어버린 채기를 떠도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에서 다시 붓을 들었고 누군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문은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논을 팔고 소를 팔고 집안 어른들까지 식사를 줄였습니다. 오직 한 번의 합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가문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약은 없었습니다. 합격은커녕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집 앞에 대문을 평생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어떤 형은 자신의 자식을 더 이상 서당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봤으니까. 이런 상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 국가는 낙방생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실패들이 조선의 골목마다 서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글기를 중얼거리다 혼잣말로 울던 사내들 영광 앞에서 아버지의 위패를 붙잡고 죄송합니다를 몇 번이고 되뇌던 아들들, 그들은 벼슬을 받지는 못했지만 조선이 만든 가장 진실한 초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오늘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은에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수백 년간 바꾸지 않았을까와 이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과거 시험은 단순한 인재 선발 제도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는 정치 시스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다백성이 낙방할수록 국가는 안정되었다. 사람들이 절망할수록 정권은 안심할 수 있었다. 희망을 가진 백성은 항상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희망이 있으나 계속 실패하는 백성은 자신을 원망하고 더 열심히 하려 든다. 그 구조가 조선을 지탱한 핵심이었다. 즉 실패가 많을수록 왕조는 더 강해졌다. 합격률을 높이면 백성들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도 이 체제를 바꿀 수 있어. 우리는 힘이 있다. 하지만 매년 수천 명이 떨어지고 단 몇 명만 뽑히면 남은 자들은 그저 다시 붓을 들 뿐이다. 어떤 이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집을 팔아 다시 올라오고 이 절망과 희망 사이의 루프의 순환 구조가 조선을 조선답게 만들었다. 심지어 임금도 이 구조를 흔들지 않았다. 어떤 임금은 시험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냈고 어떤 임금은 정치적 반대파의 제자들을 일괄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시험은 언제든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백성은 그 안에서 꿈을 꾸는 존재로 남았다. 꿈꾸는 자는 항상 통제하기 쉽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보다 희망의 눈이 먼 자가체제에 순응한다. 그래서 조선은 수많은 낙방생을 원했다. 사람들이 붓을 놓지 않길 바랐고 스스로를 탓하길 바랐다. 그리 고절대 국가를 탓하지 않길 원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과거 시험이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선발이 아닌 백성을 분류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충성심을 훈련시키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그런 이 시험은 절대 개혁되지 않았다. 수많은 선비가 죽어 나갔지만 왕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에는 과거 시험을 30번 넘게 본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철도, 이준, 유몽인 같은 유명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단지 지속적으로 응시함이라는 몇 줄의 언급만 있을 뿐하지만 그 몇 줄 뒤에는 평생을 바쳐 오직 한 번의 합격을 꿈꿨던 한 사람의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6의 향시에 응시했고 처음엔 낙방했지만 아직은 젊다. 웃었습니다. 20살이 되어 다시 도전했지만 초시의 벽은 높았고 전시는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남쪽 지방에서 말을 타고 올라와 서울 근처에 방을 얻고 밤을 새우며 벼락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책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자신이 틀린 문장이 붉은 글씨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40이 넘어가며 집안 형편은 기울었고 부치는 병을 얻고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 이젠 돌아오너라 라고 말했지만 그는 끝내 이번엔 다르다는 말만 남기고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살이 되던 해 드디어 초시를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시작은 결국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시를 기다리던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고 시험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아무도 그가 몇 번이나 시험을 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손에 오래된 붓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그 붓 끝엔 아직 다 쓰지 못한 답안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24세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고 그는 조정에 불려가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자가 세상을 등졌냐고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잊게 만드는 길이었다. 그는 벼슬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정치의 중심에서 자신이 그를 왜 배웠는지 잊혀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내가 나를 속이는 기술이 되었다. 나는 합격했지만 나는 나를 잃었다. 이처럼 합격자 도낙방자도 모두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들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조선처럼 벼슬을 얻기 위한 시험은 없다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붓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능 임용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전형 이름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경쟁하고 단 몇 명만이 선택됩니다. 합격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모든 걸 결정짓고 불합격, 은개인의 탓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밤을 새우고 몸을 망치고 마음을 다치면 서도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합니다. 그렇게 20대가 가고 30대가 지나고 어떤 이는 사랑도 가족도 뒤로 한 채 한 줄의 발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붙은 자는 안도하고 떨어진 자는 자책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와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에 우리 사회는 단 하나의 정답을 향해 모두를 몰아세우는 질을 그저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쟁이야. 사회가 원래 그래. 하지만 정말 원래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풍요롭고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문 앞에 수만 명이 줄을 서 있는 걸까요? 여전히 시험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희망이라는 말에 길들여진 건 아닐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그 말들이 어쩌면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험은 끝나야 합니다. 누구의 인생 또한 장애 합격증으로 측정되어선 안 됩니다. 조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과거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에 의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을 기억해야 우리는 비로소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조선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능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았고 누구는 빛을 보기 전에 사라졌고 누구는 평생을 걸어도 끝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실패라는 말을 붙인 쪼기 국가였고 시스템이었고 사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도 글씨를 못 쓰면 떨어진다. 말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청년이 수치를 못 외우면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 기준이 진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인생은 정답이 없고 성공도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문 앞에 서 있으려 하는 걸까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의 시선은 그 낙인을 찍고 맙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격자만 사회를 지탱하지 않습니다. 낙방자들도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시험을 포기하고 장터에서 장사를 시작한 이가 있었고 벼슬길을 젓고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친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삶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미소, 그들이 만든 따뜻한 밥상, 그들이 돌본 이웃들 모두가 이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시험이 아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끝났지만 우리 안의 과거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 의해 완성됩니다. 왕의 이름은 기록되고 칭송받지만 백성의 삶은 쉽게 잊혀지고 지워집니다. 과거 시험도 그랬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은 홍패에 적혀 궁궐로 들어갔고 낙방자의 이름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이름은 그 홍패 속 몇 줄이 아니라 밤마다 등잔 아래 글자를 외우다 눈을 감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가문을 먼저 걱정하고 나라보다 책 한 권을 더 신뢰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낙방으로 요약되었지만 실은 가장 치열하고 가장 인간다운 발버둥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기록은 그들을 불합격자로만 기억했지만 그들 없이는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이 땅의 뿌리가 되었고 그들의 침묵은 후손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길만이 답이었을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안에 진짜 얼굴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낡은 시험장에서 묵묵히 답안을 써 내려가던 이름 모를 선비의 손을 그들이 마셨던 찬 바람의 무게를 그리고 그들이 끝내 쓰지 못한 한 줄의 마지막 문장을 그 문장은 이제 우리가 써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나는 시험이 아닌 삶을 선택한다. 이것이 조선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